안녕하세요. 박성춘입니다. 질문과 개념으로 보는 통일교육. 오늘의 질문은 남북한은 어떤 관계일까요? 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의 국가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일까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국으로 우편을 보낼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한국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우체국 직원이 항상 저에게 물어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DPRK or ROK 라고 물어봤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보낼 것이냐? 저는 매번 가서 대한민국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 정도 되면 이제는 더 묻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체국 직원으로서는 어디로 우편을 보내는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우체국 시스템에는 북한과 남한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로 표시가 되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독일 베를린을 갔을 때 저와 같이 간 일행들과 함께 한국 대사관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베를린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저희들이 택시를 탄 곳이 북한 대사관 앞이었어요. 그 순간 잠깐 새로운 느낌, 이상한 느낌, 약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북한 대사관을 본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상당히 규모도 큰 건물에 북한 대사관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하게도 보였고 어쩌면 반갑게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독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에 그리고 베를린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에 택시를 타고 10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한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즉 독일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로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되었죠.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남한과 북한은 각각 주권을 가진 서로 다른 국가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이 세계 여러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90개국과 현재 2017년 현재 190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북한은 162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남한은 190개의 외교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190개의 국가, 남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국가 중에 32개의 국가는 북한과는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겠죠. 국가로 인정하지 않거나 국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두 국가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32개의 국가는 북한과 수교를 갖지 않고 남한과 수교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은 국가 중에 4개의 국가는 남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과 수교를 맺은 국가 중에서 공통적으로 맺은 158개의 국가는 남한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북한 국민들은 남한과 북한을 서로 다른 국가로 인정하기보다는 원래 하나의 국가였는데 지금은 분단이 되어 있는 그런 잠정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서로 다른 민족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남북한은 서로 다른 국가일까요? 같은 국가일까요?
대법원의 1999년 판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 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범청학련 남측 대표의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각종 협의를 한 이후에 남한으로 귀환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북한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북한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즉 북한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이 되었고, 즉 서로 각각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세계 속에 인정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었던 당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하였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북한에서 한 활동과 각종 협의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재밌죠? 반국가단체이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법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분단 때문에 우리 개인이 경험하는 법적인 소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0년도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북한에 있는 상속인이 남한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소송의 결과도 북한에서 제기한 대로 승소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고요? 자,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개인 의원을 운영하던 한 의사가 1.4 때 딸과 함께, 큰딸과 함께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기 전에 북한에서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2남 4녀의 자식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큰딸과 함께 서울로 내려오게 됩니다. 서울에 내려와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게 되고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남한에서 새롭게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2남 2녀의 자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87년도에 이 의사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전처의 자식, 즉 북에서 내려온 그 맏딸과 새롭게 남한에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린 그 사이에서 나온 4명의 자녀, 그리고 그 처와 관련돼서 이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의사가 소유하고 있던 다량의 부동산들이 등기 이전도 되지 않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상속이 완료가 되는데, 이 큰딸이 이 상속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던 자기의 형제 자매의 생사 여부를 찾게 되는데, 그들 중 4명이 생존해 있음을 알게 돼요. 알고 있던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큰딸을 통해서 상속 회복 청구를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였고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상속의 대상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톱이라든지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실제로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맞는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북한 내에서의 그 공민증 가족 관계와 같은 그 서류 여부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여서 그것을 남측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 그 자료에 바탕을 하여서 소송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자, 판결은
그들의 상속 회복이 받아들여졌고 망자, 돌아가신 분들의 재산이 상속이 되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루어진 북한 주민이 남한에 소송을 하여서 승소를 한 케이스라는 점이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다양한 법적 분쟁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한 사이에는 이런 특수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입법적으로 제도 보완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012년도에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되게 되죠. 자, 이처럼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분단으로 인하여 특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경험할 수 있는 상속 등에 관한 법률 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였습니다. (1996년에) 나온 판례인데요. 강원도 화천 지역, 그 중에서도 지금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지만 북쪽 강원도, 북한 지역에 있는 강원도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북한 주재 대사관에서 해외 공민증, 즉 비자를 발급받게 되죠. 북한 주민으로서 북한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1960년에요. 그런 다음에 1992년도에 이분이 중국에서 중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1992년도에 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논쟁의 소지가 발생이 됐는데요. 북한 주민으로서 중국에 거주하던 사람이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그분의 남편과 함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한국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동안에 사고로 인해서 남편분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사망에 대해서 그 합의금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의 국적이 북한 사람이냐 아니면 중국 사람이냐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중국 여권을 갖기 위해서는 중국 국적을 가져야 되지만 이분은 북한 주민으로서 중국 국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994년도에 이분이 경찰서를 찾아가서 나는 북한 지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중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분을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서 국민이 아닐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46조에 따라서 추방을 해야 되는 것이며 북한 지역에서 태어난 주민이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인정이 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추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고 하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추방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헌법 3조에서 규정한 영토 규정,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이죠. 자, 앞에서 소개한 한청년 소속 대학생들이 북한을 방문했던 것, 그리고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났던 이분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것,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볼 때 남북한 사이의 관계는 다소 특수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라고 하면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다. 그리고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협이 된다. 헌법 전문, 헌법의 제4조와 5조에 나타난 국제평화주의 그리고 평화통일의 정책에 위협이 되는 반국가 단체이다 라고 우리 사법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이혼과 관련된 소송 및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에서 결혼을 하였는데 남한에 내려와서 정착한 이후에 북한에서 했던 결혼, 그 결혼 여부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한 케이스입니다. 자, 1997년도에 이 북한 이탈 주민은 북쪽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998년도에는 자녀를 한 명 낳습니다. 아이를 한 명 낳아서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2000년도에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갔다가 그 남편이 목축장 중국인 주인과 다툼이 있는 바람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남겨진 북한 이탈 주민 여성과 자식이 힘들게 2003년도까지 살다가 남한으로 오게 됩니다. 남한으로 와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구성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결혼했던 그 점이 문제가 되어서 북한에서 결혼했던 그 남성과의 이혼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우에 이혼이 되어야 될까요? 되지 말아야 될까요?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법적인 문제만 살펴본다면요. 이혼을 제기했을 때 피고인, 즉 남편이 있는 곳에 가서 이혼 소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가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재판의 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을 한다는 그 소송 서류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법률 용어로는 송달이라고 하는데요. 그 송달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문제는 결혼은 누군가 유책주의라고 해서 자기가 더 책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이혼을 먼저 소송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소송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과연 북측에 있는 남편이 더 많은 잘못을 했느냐 아니냐 이 여부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한에 있는 주민과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이탈 주민 사이에 분단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라든지 법적인 논쟁을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죠. 또 하나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북한에서 북한가족법에 의해서 혼인을 한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만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자, 북한을 반국가 단체라고 대법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판결을 내려왔었는데 북한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이혼을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법체계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려운 판단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혼인을 지속할 수 있는 사유가 혼인이 파탄지경에 이르러서 혼인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려서 결국에는 이혼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판 관할권, 송달의 문제, 책임의 문제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 다음에 제기된 여러 가지 소송들은 판사들이 판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까지 이혼 소송은 들어왔지만 판결하지 못했던 것이 2006년 12월에 224건의 이혼 소송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판결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 경우에도 입법적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입법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조항을 추가를 해서 이 법적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었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가 말이 길어서 자꾸 어렵게 말하네요. 다시 말할게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새로운 항을 추가를 해서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그 배우자가 남쪽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혼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추가 조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고가 되는 그 남편 또는 아내, 그러니까 배우자의 경우에 그 피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 조항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쌓여있던 224건의 소송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양한 이혼 관련 소송들이 이 입법적 해결에 의해서 이혼이 진행이 되고 해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법체계 또는 대한민국의 법 제도에서 줄 수 있는 답은 특수한 관계이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대화와 협력을 함께해야 될 동반자의 관계이고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평화통일의 기본 전제가 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협이 되는 반국가 단체이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도 제약을 받게 되고 남한과 북한 정치적인 관계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북한 어떠한 관계인가요? 이 관계는 아직은 우리가 대답할 때 특수한 관계이며 굉장히 애매한 관계이다. 하나의 민족이면서 긴장과 갈등으로 대치하고 있는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북한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우리는 앞으로 남북한은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희망에 따라서 낭만주의적 감성에 따라서 남북한이 좋은 관계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적으로 완비되는 단계, 그 단계가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통합과 통일의 단계가 아닐까요? 현실 속에서 법과 제도적 측면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어쩌면 저 멀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남북한의 관계 특수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특수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법적인 분야에서는 법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한반도 전체, 한반도라 하면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통일은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